많은 분들이 금리가 인하되면 집값이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아주 맞는 말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금리 인하가 드디어 지난 9월 17일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 4월까지 두세 차례의 추가 인하가 곧 있을 것이고, 이와 함께 주택시장이 회복될 것을 더욱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여러 커뮤니티 채팅방에서는 이제 정말 집을 구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까지 관망세였던 바이어들도 들썩이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정말 광역 토론토 주택시장이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국면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의 주택시장을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지난 8월에 발표된 광역 토론토 주택거래 현황 통계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요약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평균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하락폭은 지난 7월에 49,000불 정도에서 감소해서 29,000불 하락으로 선방한 듯한 모습입니다만, 지난 4년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 주택 가격입니다. 물론 지난 3년의 통계 수치를 보면 여름 시장이 끝나는 8월까지 평균 주택 가격이 하락하다가 9월 가을 시장에 접어들면서는 평균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발표된 금리 인하 소식과 가을 주택 시장의 특수성이 맞물려서 평균 주택 가격은 적어도 앞으로의 가을 시장 동안에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9월 초를 지나면서 쇼잉하는 빈도와 리스팅되고 있는 매물들이 증가하면서 거래도 다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즉, 이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기 보시면 8월 다 저점을 찍고 있다가 9월이 접어들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을 시장에는 신규 매물과 재고량도 함께 증가하면서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최근의 금리 인하와 함께 이번 가을 시장에는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이 그래프들을 보면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모멘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주택 유형별 주택 가격 변화인데 지역별로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아직도 하락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여기 홈프라이스 인덱스는 아직도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 유형에서 동일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닥일 수도 있다는 포인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바이어 시장이냐 셀러 시장이냐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되는 SNLR 변화량이 최근 2-3개월 동안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40% 미만이면 완전한 바이어 시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40% 미치기는 하지만 우하향보다는 우측으로 평행하게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특히 과거 2017년부터의 주택 평균 가격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보았던 SNLR 변화량과 함께 바닥이라는 시각에 힘을 보태는 듯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17년 초까지 주택 가격이 상승하다가 한번 조정이 되고 그 이후로 계속 상승하던 주택 가격과 최근의 주택 가격이 조금 있으면 만날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현재의 평균 주택 가격과 2021년 초 평균 주택 가격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고점을 찍었던 주택 가격이 그동안 계속 조정이 되면서 2021년 초의 주택 가격으로 회귀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많이 떨어졌죠. 그렇게 떨어졌는데 이 범위 안에 지금 이 박스권 안에 가격은 묶여 있죠. 현재까지는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광역 토론토 주택시장의 추세는 적어도 바닥 근처에는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택시장의 통계 자료만을 보고 이제는 바닥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문제, 계속해서 증가하는 캐나다의 실업률 등 이런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다가 부정적인 다른 많은 이슈들까지 모두 다루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만 이 영상에서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칼럼에서 보면 모기지 은행들의 전망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은행 금리 인하, 경기 둔화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 낮췄고 이는 모기지 시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캐나다 경제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노동시장도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 기관의 조심스러운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말과 2026년을 대비해서 대부분의 모기지 대출업자, 그러니까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갱신 케이스에 더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고 새롭게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한테는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나쁘다 보니까 새롭게 은행을 대출 받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환경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고정금리 쪽에 상방 압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고정 모기지 금리가 더 오를 여지가 많아지고 있죠. 따라서 대출자의 경우, 그러니까 돈을 빌려야 하는 분들은 자신의 금리 위험을 잘 따져야 할 시점이고 이런 상황에서 모기지 브로커들도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신용점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부채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기지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MIC 쪽 대출 심사에서는 올해 1분기에 신용점수가 500점 미만인 신청 건수가 지난 7년 중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용점수가 500점 미만이라는 건 뱅크럽 했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즉 사람들의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 상환 능력과 이와 함께 또 다른 지출에 대한 확인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편 또 다른 칼럼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금리 인하가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당장 주택 시장에는 제한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인하만으로는 지금 주택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관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갑자기 움직이게 만드는 건 어렵다고 말하면서 다가올 9월, 10월 가을 시장에는 이로 인해서 부진한 출발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의미 있는 수요 회복은 내년 초쯤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보통 최소 한두 차례의 추가 금리 인하가 더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쯤이면 고정금리도 낮아져서 3% 중반대 수준에 정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있었던 일부 지역의 특수성과 낮아진 금리가 결합되면서 이제 이런 지역에서는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짧은 글이긴 합니다만 요점을 아주 잘 피력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콘도 시장에 대한 기사 하나를 빠르게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컬럼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콘도 시장에 대해서 살짝 긍정적인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참고는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자, 보시면 우선 첫 번째로 콘도 시장이 침체 상태이지만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광역 토론토의 콘도 판매가 1990년대 수준으로 떨어질 만큼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고서는 쓰러졌지만 KO 당하지는 않았다라는 표현을 썼고 구조적으로는 엔드 유저 중심의 더 건전한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재고가 지금 과잉 상태죠. 근데 많이 이제 조정이 되면서 앞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걸 어필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 말 그리고 2025년 초에 미분양 콘도가 정말 피크에 다다랐었는데 지금은 그 극단적인 과잉이 점점 줄어드는 중이고 일부 프로젝트는 취소되거나 임대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상황을 얘기하면서 새로운 콘도의 착공도 줄어들고 완공도 정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으니까 수년간 이제 공급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가격이 안정되고 수요 회복 조짐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콘도 가격은 지금 현재 2022년 1분기 최고점 대비 약 19% 하락했고 금리도 최근에 인하되면서 여기에 First Time Home Buyer를 위한 30년 모기지 보험 도입 등의 정책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요. 특히 50만 불 이하의 콘도 매매가 2025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고 하면서 이 칼럼에서는 이 사실을 저가 콘도 수요가 부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건 좀 과장이 지나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까지의 주택시장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투자자라면 앞으로는 실수요자 즉 엔드 유저로 전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프리컨스트럭션 콘도를 통한 투기적인 수요가 컸지만 지금은 이런 프리미엄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보니까 투자자 쪽 기대치가 현실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중이고 따라서 보고서는 앞으로는 실수요자들을 염두에 둔 콘도가 더 중요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런 이유에서 단지가 큰 규모만으로 지어지는 콘도보다는 거주자 중심의 콘도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시장 회복에 필요한 요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 가격이 아직도 낮아져야 할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 보고서에서는 추가 5에서 7% 하락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구매자 신뢰 회복, 건설 비용 혹은 정부의 비용 감소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이 보고서는 어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의 모든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특히 강조하는 포인트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자, 그래서 제가 공유해 봤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제가 다시 정리해 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콘도 개발 쪽에서는 대형 프로젝트보다는 거주성, 디자인 중심의 유닛 형태, 그리고 가격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가 당연히 주택 구매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은 있지만 다만 바로 큰 폭의 회복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브로커나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대출 조건 강화, 신용 낮은 신청자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따라서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의 재정 상태, 즉 수입, 부채, 신용 점수를 점검하고 금리 상승 여지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갖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대출 기관의 대출 심사 강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포인트 하나는 금리 상승 여지에 대비한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금리가 인하했잖아요. 0.25% 인하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한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금리 상승 여지에 대비한 안전장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저희 등 뒤에 도사리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 상승을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의 구매 여건이 앞으로는 더욱 중요해질 거고 그리고 여기서 가격, 금리, 정부의 정책 변화가 수요 회복의 촉매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지금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좀 윤곽이 잡히시지 않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하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금리가 인하되면 집값이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아주 맞는 말도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는 금리 인하 때문에 집값이 상승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하기 가장 쉬운 것이 금리 인하였기 때문에 그 이외의 복잡한 원인들은 무시해버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것, 번거로운 것을 싫어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것들로 원인을 규정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편하기만 하고 번거롭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과 같은 급격하게 발전하는 AI 시대에서는 단순히 얻는 것의 제한이 아니라 이미 도태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도태를 스스로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저를 포함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스스로의 작은 세계를 깰 수 있는 그 번거로움을 당기는 일상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곽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